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유격수, 리마인드 웨딩, 민간인, 양육비인데요. 먼저 리마인드 웨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3일 마지막 회가 방송된 구해줘 숙소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결혼 10주년을 맞아 리마인드 웨딩 여행을 계획한 의뢰인이 등장했는데요. 60년 된 돌담집부터 억새뷰 스테이, 동굴 미로집까지 다채로운 제주도 숙소들을 공개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화성 동탄에 사는 민수연, 김경철입니다. 결혼 10주년이라 리마인드 여행을 떠나고 싶어 구해줘 숙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야, 드디어 제주도가 나왔습니다. 왜 안 가나 했었어요, 지금. 크게 잡으셨네. 크게 잡으셨어. 제주 동굴 미로 스테이입니다. 동굴미로 스테이요? 왜 하얘요? 굉장히 이 아치형 무늬 되게 예뻐요. 리마인드 웨딩 사진 찍기 너무 좋네. 맞아요. 이런 형태나 형식은 유럽이에요. 근데 제주돌이 있어.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쉬멍팀 체크인 하겠습니다. 잠깐만. 둥글둥글한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네. 이게 보면은 울퉁불퉁하잖아요, 면이. 다 손으로 시멘트를 손수 바른 거예요. 손으로 다. 하나, 둘, 셋. 뭐야? 야. 동화 속 나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장식 하나도 안 해도 야외 프라이빗 웨딩 파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스페인 가서 그 구엘공원 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진짜 그 느낌이 있는데요. 동굴을 지나서 뭐가 있게요? 너무 느낌 있어. 와, 말도 안 돼. 약간 와인 두 잔 가져와서 여기 놓고 그렇게 조금 분위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넓어요. 얼마인가? 그래서 너무 많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59만 원입니다. 팀장님이 일을 갈았네. 알았습니다. 이기고 싶어 안달이 난대요. 제주 억새뷰 스테이입니다. 왜 이렇게 커요? 그다음 여기 억새밭. 오? 아니 옥새밭을 이렇게 만들어 너무 놓는다고? 예쁘잖아. 예쁘긴 예쁘다. 자, 사진을 이런 데서 찍어야지. 저 무슨 포즈죠? 언제 거든요? 저게 움직이다가 하나 걸린단 말이에요. 야, 느낌 있다. 놀멍팀 체크인 하겠습니다. 와. 와. 어머.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넓어? 방은 얼마나 센스 있게 해두셨을까요? 아유, 이 채광 보세요. 진짜 모던하다.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노천탕이에요? 오마이갓. 아, 대박. 야, 이거 세다. 아니, 다 있네. 다 갖췄네, 여기. 자, 여기까지가 블랙존입니다. 아, 지금 참 반만 봤구나. 자, 이제 우드존으로 넘어옵니다. 다 우드가 보이죠? 네. 미쳤다, 미쳤다. 야. 어유. 느낌이 완전 다르네. 야. 오, 자, 중요한 이 숙소에 너무 가격 궁금해요. 55만 원. 의뢰인의 선택은? 저희가 체크인할 숙소는 네, 제주 동굴 미로 스테이가 최종 선택되면서 김지석 씨가 이끄는 쉬멍팀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궁금한데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동굴 미로스테이는 구옥과 유럽 감성으로 완벽한 믹스앤매치네요. 결혼 10주년인 만큼 색다르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으로 잘 선택하신 듯 저도 가족이랑 가보고 싶네요. 다양한 숙소 알려주면서 대리 여행해준 구해줘 숙소. 종영이라니 아쉽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요일 밤을 책임져준 구해줘 숙소. 다음 시즌 기대해봐도 될까요? 최종 선택된 숙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구해줘 숙소의 종영이 아쉽다는 댓글이 존재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듯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이날 방송. 탐나는 TV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종에답게 굉장히 화려했고 또 리마인드 웨딩답게 좀 두근두근 설레이는 아주 유쾌한 그 설레임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60년 된 돌담집 같은 경우에는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의 어떤 주거 문화를 좀 볼 수도 있었고요. 결혼을 하면 안거리를 주고 부모님 밥거리를 물어놔서 전문가. 각자 산대요. 억세뷰 스테이 같은 곳은 자연과 그 하나가 된 숙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동굴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곳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것들은 이 숙소들의 규모였어요. 부부들이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구해줘 숙소가 그 지향했던 것이 수콕 여행이었잖아요. 공간이 큰 만큼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출연자들이 직접 그 공간의 쓰임을 잘 짚어줬고 또 특히나 포토존으로서의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여보는 나의 선장이야. 아니 갈수록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정보들을 많이 주었던 회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번 회차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게 여행지의 숙소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좀 여행 숙소 건축이라든지 또 인테리어 전문가들에게 어떤 눈길을 끄는 건축 구조, 아이디어, 소품들이 많이 소개가 돼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의뢰인도 얘기하셨겠지만 이제 숙소라기보다 예술 작품 소개받는 것 같았다. 저도 너무 동감이 되는 이야기였고 뭐 돌담집 같은 경우도 이 집의 높낮이를 잘 조절을 해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 미적인 부분을 다 고려한 그런 집들이었고 또 제주 억세뷰 스테이에서 보면은 그 바닥이 쿠션이 들어간 소프트 욕조가 나오는데 이날 쉬멍팀 코디로 등장했던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소장도 자기도 처음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신기하고 좀 이색적인 소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재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해줘 홈즈에서 이렇게 스피노프돼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홈즈와 숙소의 차이를 분명히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홈즈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온 이런 숙소들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한 번 여행을 한다거나 어떤 기념일에 의해서 뭔가 한다거나 했을 때는 뭔가 일상에서 좀 더 벗어나는 어떤 숙소 이런 거를 찾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동굴 미로 스테이가 선택된 건 너무나 딱 최적으로 잘 선택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우디 건축 양식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숙소로 어쩐지 가우디 느낌으로 하셨구나.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민간인인데요. 이번 키워드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 7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성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MBC 강원 영동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숨 일부가 전파를 탔는데요. 6.25 전쟁 당시 강원 영동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경 및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실을 전하고 목격자와 유가족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냈습니다. 새벽 4시 인민군 제1경비여단과 제5사단이 양양 원일전리, 어성전리 방면과 기사문리 인구리 방면으로 밀고 내려왔다. 국군 6사단은 춘천과 홍천, 인제에서 인민군 6사단과 12사단에 맞섰지만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급히 후퇴하던 아군은 끌고 가던 춘천 형무소 제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1000여 명을 6월 28일 원주와 횡성에서 학살했다. 그것은 6.25 전쟁 발바로 자행된 학살의 시작이자 국가가 자국민을 죽인 학살의 시작이었다. 인민군에 끌려가다 탈출한 마을 주민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인민군이 아마 그랬지. 아마 뒤로 가다가 요 고란에 이름 잘 모르겠다. 그 양반 뒤로 가 통리 갔다가 들고 번지다 잡혀버렸어 인민군들한테. 그럼 도끼를 찍어가지고 죽었다. 마침내 10월 1일이 되자 국군 3사단 23연대장 김종순 대령과 23연대 제3대 대장 박종병 대위가 이끄는 부대가 38선을 돌파했다. 수복,
마주 싸웠던 적이 사라진 빈자리엔 국민과 국민이면서 부역자인 또 다른 적이 나타났다. 20명가량의 남자들을 실은 트럭이 강릉 송정 바닷가에 그들을 내려놓고 가면 얼마 뒤 총소리가 났다. 그 대파고는 이렇게 몇처럼 이렇게 분분해놨어. 그러기 이렇게 해서 저서부터 강문까지 그렇게 해놔. 그거 갖다 나 죽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부역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군이 죽인 건가요? 그건 이제 이 짝에 자유진영이 이제 저기 경찰서에서 죽이고. 쉽게 끝날 것 같던 전쟁은 11월 이후 중공군의 참여로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떠난 자리에 들어온 인민군은 다시 국군을 도운 사람들을 찾아 학살했다. 그때 일사후퇴다가 나가니까 저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균성이 있거든. 균자 성자인데 균성이가 반동분자다 이거야. 총소리가 팡팡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산을 다 뒤졌대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또 파니까 또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맨 밑에서. 강원 영동 지역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는 다큐멘터리 3부작의 첫 번째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위원들은 수험 일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남과 북의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북한에서도 보면 학살당한 애국 인민들, 남쪽의 다큐멘터리는 정의의 진격 이런 제목의 이제 다큐멘터리 두 편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이게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걸 딱 지우고 보면 그냥 똑같이 전쟁이란 상황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수단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활용했구나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점들은 숨기고 스스로의 그 어떤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두 다큐멘터리를 한꺼번에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숨은 모두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후의 아픔을 기록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리고 후대에게는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을 좀 더 아주 사실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조차도 사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은폐되어 왔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나마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어렵게나마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거창이랄지 충북 영동이랄지 이런 곳에서는 민간인 학살 유가족 회가 출범을 해서 유해 발굴 작업도 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접경 지역인 강원 영동 지역은 아무래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조금 더 팽배했다는 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당시에 미군이 촬영한 어떤 영상 자료 또 문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큐멘터리의 어떤 사실성이나 현장성도 강조한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이 학살 장면이나 시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는데 좀 모자이크의 효과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신의 표정 같은 것들도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라서 보면서 좀 자극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처음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고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운을 떼기 위한 충격요법으로서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BC 강원 영동이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한 흔적도 좀 보였고요. 이번 이 다큐멘터리 숨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좀 진실을 파헤치고 늦게나마 이제 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양육비입니다. 이번 키워드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지난 6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 엄마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고 강화된 법안의 실태와 실효성을 따져보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아이의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던 전 남편. 저는 1억 1,900만 원을 못 받았고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네,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양육비를 끝까지 받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소송에 매달린 결과 드디어 전 남편에게 떨어진 감치 명령. 감치 명령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해서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겁니다. 몸을 자유를 뺏으면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희영 씨의 공든탑이 무너졌답니다. 전 남편은 감치 명령문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 감치 명령문에 주소지하고 일치해야지만이 구금이 가능해요. 법원에서 감치 명령이 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 주소지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근데 저는 감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관할 아니야.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 이 건물의 모든 집을 일일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아, 계세요? 말씀 좀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 정 혹시 계신가요? 네, 제가 양육비가 어쨌든 미지급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미지급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진정합니다. 아니, 거기 계세요. 경찰 부를 테니까. 갑자기 경찰을 부른다고요? 네, 여기 경찰 좀 보내주시겠어요? 무슨 MBC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그러십시오. 네, 제가 지금 양육비 관련된 싸움이 있는데, 진짜랑. 네. 양육비 요즘에 미지급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감치 명령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 나타나도 잡을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법이 너무 약해서 해줄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바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요. 관할 경찰서에서만 감치를 할 수 있고요. 경찰을 한 명 배정을 합니다. 형사든지. 그 배정된 인력이 감치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각국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아동학대 범죄자로 간주해 현상수배하고 제보까지 받는다는데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14년 동안 그 징역 생활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의 면면을 살펴보고 허점을 파헤치면서 관심을 촉구한 이날 방송.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미지급자 아빠들 추적하느라 제작진이 많이 고생하셨네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지급자들의 뻔뻔한 행태에 아직도 화가 안 풀리네요. 강제력 없는 법안이 법안인가요? 다른 나라처럼 양육비 선지급과 감치 며칠이 아니라 몇 년씩 받았으면 그날까지 실탐해서 계속 취재해 주길. 공분을 느낀 시청자들의 댓글과 함께 후속 취재를 바라는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실화탐사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배드 파더스가 명예로운 퇴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면서 아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 안에도 사실은 법안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족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남았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됐을 때 빈틈이 얼마나 많고 그걸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이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직접 같이 느끼는 것과 그냥 이러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읽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날 실화탐사대가 굉장히 좋은 방송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한민국 1호 감치 명령을 어렵게 이끌어내는 사례자를 직접 찾아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 남편 홍 씨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출국 금지랑 면허 정지랑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자를 구속하는 감치.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만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받기까지 길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주라고 판결했는데 이행명령 조정을 또 한 번 하고 감치 소송을 또 한 번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직접 눈을 보고 나면 아 이거 갈 길 진짜 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행정적인 부분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보여주면 아 이거 이래서 안 되는구나.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고 더 많은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구나를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나를 해낸 것만으로도 이날 실화탐사대 방송은 굉장히 의의 있는 방송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전이었죠. 우리가 그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그 존재. 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기폭제가 돼서 지난 한 3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좀 강화되었던 거를 볼 수도 있었고요. 아 뭔가 방송이 또 긍정적인 역할을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방송 보니까 이게 외피만 강화된 거지 사실 그 실효성들이 아직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출국 금지는 뭐 5천만 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는 왜 100일만 정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신상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름만 공개되면 데미지가 별로 없다. 좀 많아요.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법 조항이 이제 강화됐더라도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후에 또 실화탐사대에서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잘 정착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 올해 개정된 이 양육비 이행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유럽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유럽에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예 그냥 세금에 함께 양육비를 과하게 해서 국가가 받아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양육비 이행법이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잘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보면서 저게 설마 우리나라에도 없나 찾아봤는데 유사한 정책이 있긴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라고 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그것을 1년 동안 지원해주고 나중에 그 양육비 채무자에게 세금으로 징수한 제도가 있는데 왜 방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을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유럽의 제도와 비교해서 뭐가 부족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양육비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육비 채권자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례자처럼 일일이 채권자가 직접 소장을 써가면서 계속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격수입니다. 이승환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1일 방송된 스포츠 매거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매거진 톡 코너에서는 천재 유격수라 불리는 김도영 선수를 만났는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볼보이로 활약했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입단 소감과 각오, 솔직한 인터뷰를 전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야수 김도영을 선택했습니다. 영구지 1차 지명 마지막 회 기아 타이거즈의 부름을 받은 김도영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계약금 최대 금액이었잖아요. 사전에 1차 지명되거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당일 한 10분, 20분 전에 알았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그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났는데 수업 들을 때 생각해보니까 뭔가 계속 설레고 뭔가 긴장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타이거즈 볼보이였다고. 네, 그 구장에서 홍보 한번 받아봤었는데 너무 구장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기아에서 뛰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팬들한테 혹시 어떤 별명을 받고 싶다? 갸도형이란 말이 제일 익숙하고 편한 것 같아요. 갸도형. 기아도형. 네. 경기 외적으로 나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 버려져 있으면 혼자 죽고 그리고 인사성도 바릅니다. 그리고 인성이 좋다. 인성이 좋다. 네. 김도영 선수를 5툴 플레이어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컨택트, 오전, 스피드, 오전, 송구 능력. 4점. 오, 앞으로 나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기아 팬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야구 팬들의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이날 인터뷰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기아도영이 파이팅! 이번 스포츠 매거진 인터뷰 알차고 재밌었네요.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바람, 마무리 멘트 너무 좋네요. 도영 선수 말대로 모든 야구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길.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기아도영이 열심히 해서 내년 개막전에서 꼭 얼굴 볼 수 있길. 알찬 인터뷰에 대한 긍정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를 향한 팬들의 수많은 격려와 응원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의 1차 지명 제도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많은 팬분들이 올해는 마지막으로 누굴 뽑을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고 그런데 광주에서 최고급 야수와 투수가 동시에 나오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두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도영 선수가 선발되고 김도영 선수에 대한 방송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통해서 김도영 선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해당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이게 1차 지명 시점이 이제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들은 조금 시점상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 지명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본인의 선수로서의 강점이 무엇인지는 지명 전에도 굉장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차별화된 기획이나 인터뷰가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기아 팬들이라면 이번 인터뷰 관심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이종범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실 야구를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이종범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김도영 선수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훨씬 더 기대감을 많이 높인 부분이 있었고요. 메이저리그가 아닌 기아를 선택했다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오빠가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클랜드 그 팀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지금 가장 야구가 하고 싶은 데가 한국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타이거스 볼보이를 했었다. 그다음에 구단과 역사 정보 관련된 것도 퀴즈 내가지고 했는데 거의 다 맞추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 진짜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SNS 사진을 이렇게 두고서 야, 본인이 잘생긴 거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자기가 잘생긴 거 아는 것 같죠? 많이 그래요? 아니, 조금 인터뷰 곳곳에서 18살의 어떤 소년미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고 또 재치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야구 덕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로서의 본질에 가까운 질문들이 있고 그 본질과는 좀 무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자신이 선수로서 어떤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느냐. 타격이 저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최고에 비해 멀리 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선수로서의 본질, 내년 시즌을 즐겁게 보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인간 김도영에게 입덕을 하고 좋아하려면은 시시콜콜한 질문들이 사실은 더 매력적인 법이거든요. 이상형이 누구냐? 에스파의 윈터. 안녕하십니까. 기아로 한번 시구하러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마당에서 어떤 팬 서비스 보여줄 것이냐 해서 충분한 노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별하러 가는 길 열대로 가는 길. 아, 저 사람은 저런 취향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질문들이 가득 차 있어서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잠깐 보여준 가창력과 넥스트레벨의 안무는 당분간 그 팬들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돼서 그 잊혀질만 하면 다시 SNS에 올라오는 어떤 애정어린 평생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김도영 선수의 프로다운 모습과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다는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매거진에서 주목받는 신예 선수들 다각도로 조명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